아저씨들, 나이 먹고 추하게 뭐 하세요? 밤 10시가 넘은 한적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대생이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한 잔만 하자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술값은 오히려 낼게. 남자들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여대생 이서연 씨는 온몸이 떨렸지만 큰 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비켜주세요. 그런데 남자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성격 있네.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들, 나이 먹고 추하게 뭐 하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이 서 있었죠. 남자 두 명이 피식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 새끼. 고등학생이 어른이래 끼어들어? 야, 꼬마야.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그러나 학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 놓아드리시고 가세요. 더 취해지시기 전에. 남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보고 계신지 아니면 출퇴근길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실 이 학생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태준이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죠. 시계를 보니 밤 10시 15분.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수능을 앞둔 고3에게 주말도 평일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가방끈을 고쳐매며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싫다고 했잖아요. 태준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두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40대로 보였고 체격이 건장했죠. 한 명은 머리를 짧게 깎았고 다른 한 명은 목에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 사장님이 한 잔 사신다는데 영광으로 알아야지. 짧은 머리 남자가 여성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성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죠. 손대지 마세요. 저 소리 지를 거예요. 야야, 소리 지르면 더 곤란해지는 거 몰라? 문신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런 상황에 끼어들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형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아,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거야. 나 혼자 편하자고 외면하면 그건 비겁한 거다. 태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저씨들, 나이 먹고 추하게 뭐 하세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 고등학생이 어른 일에 끼어들어? 꼬마야, 학생은 공부나 하고 어른들 일에 참견하지 마. 뒤지게 맞고 후회하지 말고. 문신 남자가 손을 휘저으며 태준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분 놓아드리시고 가세요. 제가 경찰 부르기 전에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태준이를 바라봤죠. 학생, 위험해요. 그냥 가요. 서연 씨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가만 안 두면 제가 신고할게요. 태준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남자가 확 달려들었죠. 이 새끼가 진짜? 남자의 주먹이 태준이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의 몸이 가볍게 옆으로 움직였고 남자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죠. 그리고 태준이의 오른손이 남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쿵! 짧은 머리 남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뭐야 이 자식?
문신 있는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태준이를 노려봤습니다. 태준이는 침착하게 말했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 놔드리시고 가세요. 골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고등학생 한 명에게 넘어진 꼴을 본 거죠. 이 새끼가 감히. 문신 남자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빠르고 거칠었죠. 서연 씨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의 발이 민첩하게 움직이며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태준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왼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제압했습니다. 문신 남자가 신음을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이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새끼 뭐야? 바닥에 넘어졌던 짧은 머리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작은 칼이었지만 흉기는 흉기였습니다. 야, 이 새끼 가만 안 둬.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연 씨가 소리쳤죠. 조심해요. 태준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칼을 든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남자가 칼을 내리찍는 순간 태준이는 상체를 뒤로 젖혔습니다. 칼날이 태준이의 가슴팍을 스치고 지나갔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죠. 으악! 태준이가 남자의 손목을 비틀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이의 오른 주먹이 남자의 명치를 향해 날아갔죠. 퍽! 묵직한 소리와 함께 짧은 머리 남자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남자는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신 남자도 겨우 일어나 동료를 부축했죠. 야, 이 새끼 뭐야 진짜. 두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고등학생 하나 때문에 둘 다 제압당한 거죠. 태준이는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문신 남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새끼, 네가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두고 봐라. 야, 가자. 두 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태준이를 노려보는 눈빛은 살벌했죠. 완전히 사라진 뒤 태준이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죠. 괜찮으세요? 태준이가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학생,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운동 좀 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태준이가 서연 씨를 살펴봤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사람들 조폭인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협박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 이름이? 김태준이요. 그냥 지나가다가 도운 거예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태준이는 가볍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 씨는 태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저런 학생이 어떻게? 한편 골목을 빠져나온 두 남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짧은 머리 남자가 핸들을 잡으며 욕설을 퍼부었죠. 시발 고등학생한테 당하다니. 닥쳐,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저 새끼 심상치 않아. 문신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최상철입니다. 그게 오늘 일이 좀. 전화 너머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게 고등학생 한 명한테 저희 둘이. 뭐? 목소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최상철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학생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은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알았어. 당장 들어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상철 씨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죠. 이거 큰일 났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태준이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오니 형 도연이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죠. 일찍 일어났네? 도연이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28살인 형은 작년에 군대를 전역하고 지금은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형은? 운동하고 왔어. 너도 아침 먹어. 식탁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둘이서 살아왔습니다. 태준이가 토스트를 베어 물며 물었죠. 형, 어제 늦게 들어왔지? 응, 야근 좀 했어. 너는 학원 끝나고 바로 왔고? 응. 태준이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도연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왜? 손목에 그거 뭐야? 도연이가 태준이의 오른손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약간의 멍 자국이 있었죠. 어젯밤 칼 든 남자의 손목을 제압할 때 생긴 거였습니다. 아, 이거? 학원에서 책상에 부딪혔어? 거짓말. 도연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태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한테 숨기려고 했는데. 말해봐. 태준이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여대생이 조폭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봤고 개입했고 싸움이 붙었다는 것까지요. 도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칼까지 들었다고? 응, 근데 내가 뺏었어. 다친 데는? 없어. 형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 도연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잘했어. 응?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었죠. 도연이가 태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외면했으면 그 여자는 큰일 날 뻔했어. 용기 낸 거 잘했다. 근데 형, 위험한 거 아니야? 걔네 조폭인 것 같던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너 이름 알려줬어? 응, 김태준이라고 했어. 도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름까지? 왜? 문제돼? 아니, 괜찮아. 근데 태준아. 응? 앞으로 조심해. 조폭들은 체면 때문에 가만 안 있을 수도 있어.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도 있었죠. 형이 늘 말했잖아.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써야 한다고. 맞아. 근데 너 자신도 지킬 줄 알아야 해. 알아. 형이 가르쳐준 거 안 잊었어. 태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미소를 지었죠. 사실 도연이는 동생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죠. 그때 결승전 상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2라운드 만에 KO승을 거뒀죠. 전국구 파이터라는 별명도 그때 생긴 겁니다. 도연이 자신도 군 시절 UDT 특수전 요원으로 복무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실전을 거쳐온 사람이죠. 그런 형이 동생에게 가르친 건 단순히 싸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절제, 책임감이었죠. 태준아, 기억해. 힘은 보여주려고 있는 게 아니야. 응, 알아.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거지. 그래, 그거 잊지 마. 두 형제는 조용히 아침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한편 같은 시각. 시내 한 유흥가 건물 3층 사무실. 박철호 씨가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42살인 그는 이 지역에서 이름 좀 알려진 조폭 두목이었죠. 앞에는 어젯밤 태준이한테 당한 최상철 씨와 짧은 머리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박철호 씨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예, 사장님. 고등학생이 너희 둘을 이겼다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하길래?
최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움직임이 일반 애들이랑 달랐습니다. 뭔가 배운 티가 나더라고요. 박철호 씨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습니다. 알아봐. 예. 그 새끼 신상 다 알아봐. 학교도 찾고 어디 사는지도 찾고. 알겠습니다. 고등학생 하나 때문에 우리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 이대로 넘어가면 동네에서 웃음거리야. 박철호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월요일 아침, 태준이는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3학년 5반 교실에 들어서자 반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죠. 태준아, 주말 잘 보냈어? 응, 너는? 나 게임만 했어. 너 주말에도 학원 갔지? 응. 태준이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반에서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문제 일으키는 법이 없는 학생이었죠. 그때 옆자리 친구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태준아, 너 요즘도 복싱해? 아니, 요즘은 안 해. 수능 준비해야지. 아깝다. 너 작년에 전국대회 1등 했잖아. 운동선수 안 할 거야? 공부하는 게 좋아. 태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태준이는 복싱에 재능이 있었지만 프로로 갈 생각은 없었죠. 형 도연이도 말했습니다. 운동은 내 몸과 정신을 지키는 도구야.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 태준이에게는 와닿았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친구들과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급식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야, 김태준. 돌아보니 같은 반 덩치 큰 석환이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싸움 잘한다며?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작년에 학교 앞에서 양아치들 혼내줬다며? 태준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시비 걸길래 피한 거야. 피한 게 아니라 걔네가 도망간 거지. 내가 받는 걸? 석환이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근데 너 진짜 조용한 척 하는데 무섭더라. 무서울 게 뭐 있어. 태준이는 웃으며 넘겼지만 석환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학교 앞에서 일진들이 후배를 괴롭히는 걸 본 적이 있었죠. 태준이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개입했습니다. 일진 3명이 덤볐지만 태준이는 단 2분 만에 상황을 정리했죠. 그 후로 학교에서 태준이를 건드리는 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그 일을 자랑하지도 떠벌리지도 않았죠. 급식을 먹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학교 정문이 보였는데 이상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죠.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학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설마 차 안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은 지난 금요일 밤에 봤던 최상철 씨였습니다. 목에 용 문신이 있던 그 남자였죠. 태준이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죠. 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태준이는 다시 창문 쪽을 살짝 봤습니다. 최상철 씨 옆에 앉은 남자가 학교 정문 쪽을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날 찾는 거야? 태준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름을 알려준 게 실수였던 걸까요? 아니면 학교까지 알아낸 걸까요? 일단 조심하자. 태준이는 교실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방과 후 태준이는 학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골목길을 이용했죠.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찍 끝났어. 근데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학원 안 가고 왔어. 태준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학교 앞에 조폭들이 나타났다는 것까지요. 도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학교까지 왔다고? 응, 날 찾는 것 같아. 도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태준아, 당분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학원도 쉬고. 형, 괜찮아.
내가 피해 다닐게. 아니야, 얘네는 생각보다 집요해.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쫓아.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뭘? 그 조직이 누구 밑에 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도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가, 나야, 도연이, 너 아직 그 일하지? 응, 좀 알아봐 줄 게 있어. 전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도연이는 태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 형이 다 알아볼 테니까. 형, 미안해. 내가 괜히.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넌 옳은 일을 했어. 도연이가 태준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같은 시각, 박철호 씨의 사무실. 최상철 씨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태준이란 놈, 강남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집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박철호 씨가 사진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고등학생 주제에 내 사람들을 이겼어? 예,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 학교 앞에서 잡아. 알겠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태준이는 형의 말대로 학원을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가야 했죠. 형, 다녀올게. 조심해.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연락해. 알았어. 태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 큰 길로 걸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내내 뒤를 살폈지만 특별한 건 없었죠. 수업 시간 내내 태준이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만 자꾸 신경 쓰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담임 선생님이 태준이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교무실로 좀 와봐. 찾는 사람이 있어. 태준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교무실에 서 있던 사람은 서연 씨였습니다. 학생? 서연 씨가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이분이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줬다고 찾아오셨어. 담임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거 작은 감사 표시예요. 서연 씨가 봉투를 내밀었지만 태준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도운 거예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런데 학생,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날 그 사람들, 제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직폭력배래요. 학생한테 보복할 수도 있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가 나간 뒤 태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정문 쪽에 어제 봤던 검은 세단이 또 서 있었죠. 이번에는 차가 2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방과 후 태준이는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골목길을 돌아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죠. 발소리가 3명이었습니다. 따라오고 있어. 태준이는 사람들이 많은 큰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결국 태준이는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목 중간쯤 왔을 때 태준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난 금요일 밤에 봤던 최상철 씨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죠. 최상철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맞지?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너 보자셔. 얌전히 따라와. 안 다치게. 싫은데요? 야, 이 새끼, 지금 장난해? 옆에 있던 덩치 큰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사나웠죠. 태준이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정갈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 새끼가? 3명의 남자가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태준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비켜주세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상철 씨가 코웃음을 쳤죠.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들아, 데리고 가.
덩치 큰 남자가 태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지만 태준이는 상체를 숙이며 피했죠. 동시에 오른손으로 남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다른 남자가 옆에서 발차기를 날렸죠. 태준이는 팔로 막아냈지만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세 명은 역시 힘들어. 최상철 씨가 소리쳤습니다. 뭐해, 빨리 제압 못해? 두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태준이는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렸지만 골목은 좁았죠. 덩치 큰 남자가 옷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태준이는 손목을 쳐내며 반격했죠. 왼손잡이 턱을 스치고 오른손 훅이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남자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등 뒤로 돌아가 목을 조르려 했죠. 태준이는 재빠르게 몸을 숙이며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죠. 명치에 정확히 꽂혔고 남자가 신음하며 물러섰습니다. 형이 말했어. 한 명씩 확실히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태준이는 덩치 큰 남자에게 집중했습니다. 남자가 주먹을 날렸고 태준이는 피하며 카운터를 날렸죠.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얼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남자의 코에서 피가 터졌고 남자가 쓰러졌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상철 씨가 허리춤에서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 새끼, 이제 끝이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죠. 태준이는 급하게 몸을 틀었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했습니다. 쇠파이프가 왼쪽 어깨를 스쳤죠. 통증이 어깨를 타고 퍼졌습니다. 태준이가 비틀거렸고 최상철 씨는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쇠파이프가 머리를 향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최상철 씨의 손목을 맞췄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죠. 태준이와 조폭들이 동시에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바람막이를 입고 표정은 차가웠죠. 형?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주변 공기가 달라졌죠. 최상철 씨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그의 형. 도연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동생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나 봐. 야, 이 새끼, 네가 뭔데? 최상철 씨가 바닥에 쇠파이프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움직임이 더 빨랐죠. 순식간에 도연이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비틀며 뒤로 꺾었죠. 관절기였습니다. 최상철 씨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도연이는 발로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죠. 단 몇 초 만에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도연이는 최상철 씨의 목덜미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니네 사장님한테 전해. 내 동생한테 다시 손 떼면 가만 안 둔다고. 너 누군데? 알 필요 없어. 그냥 전해. 도연이는 최상철 씨를 밀어냈습니다. 최상철 씨는 동료들을 부축해 골목을 빠져나갔죠. 도연이는 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응, 형 덕분에. 어깨 다쳤네.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게 아니야. 가자. 도연이는 태준이의 가방을 들어주며 앞장섰습니다. 한편 골목을 빠져나온 최상철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 새끼들 형제였어? 형 쪽이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닥쳐.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최상철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죠. 박철호 씨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는 최상철 씨와 그의 동료 2명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얼굴에는 멍과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박철호 씨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죠. 그래서 박철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생 하나 데려오라고 했더니 셋이서 가서 처발렸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최상철 씨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니네가 죄송하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는데?
박철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고등학생 하나 때문에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됐어. 니네가 그렇게 약했어? 그게 아니라 형이 나타났습니다. 형? 예, 김태준이란 놈 형이 나타나서 저희를 제압했습니다. 박철호 씨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 형은 뭐 하는 놈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 같더라고요. 최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관절기가 엄청났습니다. 제 손목을 한 번에. 박철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불렀죠. 기성아. 예, 사장님.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기성 씨였습니다. 박철호 씨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죠. 네가 직접 나서. 알겠습니다. 김태준이란 놈이랑 그 형까지 둘 다 데려와. 박철호 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자. 이 동네에서 우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형제 신상부터 다 알아봐.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예. 그리고 학교 쪽도 압박 넣어. 선생들한테 말 좀 돌리고. 박철호 씨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학생 하나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은근슬쩍 겁 좀 줘. 알겠습니다, 사장님. 장기성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그런데 형 쪽이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경찰이나? 경찰? 걱정 마.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지? 박철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이 구역 경찰서장이랑은 내가 골프 치는 사이야. 신고 들어와도 적당히 무마할 수 있어. 최상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죠. 아까 본 그 형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기성 씨가 사무실을 나서며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야들아 모여.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남자 5명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김태준이란 놈 미행해. 어디 사는지, 누구랑 다니는지 다 파악해.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학교 주변도 계속 지켜봐. 놓치면 니네가 책임져야 돼. 장기성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부하들이 흩어진 후 장기성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생 하나 때문에 이 난리야. 하지만 조직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체면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태준이는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학교에 갔습니다. 도연이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태준이는 괜찮다고 우겼죠. 학교 정문 앞에서 태준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처럼 검은 세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없네. 태준이는 안도하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모르는 사이 학교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기성 씨의 부하였죠. 형님, 김태준 학교 들어갔습니다. 부하가 휴대폰으로 보고했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오늘은 건드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장기성 씨는 차 안에서 서류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의 신상 정보였죠. 부모 없음, 형이랑 둘이 3형은 김도현, 28세. 장기성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군대는 어디 나왔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이는 평소처럼 학교를 다녔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복도에서 선생님들과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이었죠.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태준이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태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교무실에는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죠. 태준아, 요즘 무슨 일 있니?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그게 학교 밖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교감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내가 폭력배들이랑 시비가 붙었다던데?
태준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건 제가 부당한 일을 보고 도와준 건데. 그래, 내 의도는 좋았어. 근데 태준아.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학교에도 연락이 왔어.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학교 앞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은근히 압박을 넣더구나. 태준이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학원도 쉬고, 방과 후에는 바로 집에 가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 교감 선생님의 말에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학교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속상했죠.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선생님들도 어쩔 수가 없어.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이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친구 민수가 다가왔죠. 야, 태준아, 무슨 일이야?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너 조폭들이랑 싸웠다며? 진짜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이, 그냥 좀 시비 붙은 거야. 별거 아니야. 야, 조심해. 걔네 가만 안 둔대. 알았어. 걱정하지 마. 태준이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방과 후 태준이는 후문으로 나왔습니다. 정문 쪽은 여전히 감시받고 있을 것 같았죠. 집으로 가는 길, 평소와 다른 골목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죠. 태준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태준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일찍 왔네? 응, 너 학교에서 뭐 들었어? 도연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아봤어. 걔네가 학교에 압박 넣었더라. 태준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조용히 지내래. 친구들한테도 피해 갈까봐. 그럴 줄 알았어. 도연이가 일어나 태준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형이 좀 더 빨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형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도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가, 나야. 그 조직 알아봤어? 응, 박철호?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고 도연이는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이번 주말에 형이랑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 그 사람들 만나러. 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형이 다 계획 있어. 도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너한테 피해가는 거 못 봐.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자. 같은 시각 장기성 씨는 부하들과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김태준 집 위치 파악했습니다. 좋아, 주말에 움직이자. 그때 형이랑 둘 다 집에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불러내. 우리 사무실로. 장기성 씨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형제 둘 다 데려와서 사장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거야. 알겠습니다.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도연이는 태준이와 함께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형, 진짜 괜찮아? 태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도연이는 차분하게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대화만 할 거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걔네가 대화로 해결될 사람들이야? 아니, 근데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차는 시내 유흥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낮부터 켜져 있는 건물들이 즐비했죠. 도연이는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1층에는 술집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야. 형, 여긴?
박철호란 놈이 운영하는 곳이야. 3층이 사무실이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뭐야, 너네? 한 남자가 도연이와 태준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박철호 씨 만나러 왔어. 도연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있어? 없어. 근데 만나주실 거야. 김태준이랑 김도연이 왔다고 전해봐.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알아챈 거죠. 잠깐만. 남자가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올라오래. 두 형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하자 복도 양쪽에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죠. 이쪽으로. 한 남자가 안내했고 복도 끝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책상 뒤에는 박철호 씨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장기성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조직원들도 5-6명 있었습니다. 오, 직접 찾아왔네? 박철호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담한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도연이는 태준이를 뒤로 살짝 밀어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화하러 왔습니다. 대화? 크크, 재밌네. 박철호 씨가 담배를 피우며 장기성 씨를 쳐다봤습니다. 기성아, 저 새끼가 내 동생 팬놈이지? 예, 사장님. 장기성 씨가 도연이를 노려봤습니다. 내 동생들 제압한 게 너지? 그랬습니다. 도연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왔어. 더 이상 제 동생한테 손대지 말아주십시오. 손대지 말라고? 박철호 씨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협상하러 왔어? 협상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부탁? 박철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내 사람들이 네 동생한테 당했어. 우리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걸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제 동생은 부당한 일을 보고 도와준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잘못이 없다고? 장기성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이 새끼, 지금 우리한테 말되는 소리 하는 거야? 말되는 소리죠. 여자분 괴롭히던 걸 제 동생이 말린 건데 그게 잘못입니까? 태준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닥쳐, 니는. 장기성 씨가 태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고등학생 주제에 어른 일에 끼어들어서 난리를 쳤잖아.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저씨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태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철호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이 새끼들 봐라. 배짱은 두둑하네. 사장님. 장기성 씨가 박철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철호 씨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대화로 풀자.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니네 형제가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넘어가 줄게. 도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대화 끝이네. 박철호 씨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야들아, 저 새끼들 못 나가게 해. 순식간에 조직원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도연이는 태준이를 뒤로 숨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대 다수 상황, 여기서 싸우면 불리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형, 어떻게? 태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문을 막고 있는 조직원이 5명, 박철호 씨와 장기성 씨까지 합치면 7명이었죠. 태준아, 내 뒤에 있어. 형, 혼자서는 힘들어. 괜찮아, 형 믿어.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철호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기성아, 내가 처리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장기성 씨가 주먹을 쥐고 도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군대 갔다 왔다며? 어디 부대 나왔는데? 그건 왜 물어? 궁금해서. 그냥 육군이야? 해병대야? 장기성 씨가 비웃었습니다. 어디 나왔든 여기서는 소용없어.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성 씨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빠르고 강한 펀치였죠. 하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 씨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기성 씨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도연이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장기성 씨가 바닥에 쓰러졌죠. 뭐야? 조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행동대장이 단 3초 만에 제압당한 겁니다. 야들아, 뭐해? 박철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조직원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는 태준이를 벽 쪽으로 밀어내고 맞섰죠.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지만 도연이는 팔을 쳐내며 남자의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남자의 배를 가격했죠.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도연이는 발을 잡아 비틀며 남자를 넘어뜨렸죠.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도연이는 팔꿈치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죠. 박철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새끼 보통이 아니네. 나머지 조직원 2명이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더 하실 겁니까? 야, 이 새끼 어디 부대 나왔어? 박철호 씨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도연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UDT.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UDT. 해군 특수전 전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박철호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UDT라고? 예, 5년 복무하고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 동생한테 손대지 마세요. 장기성 씨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UDT면 뭐 어쩌라고, 여기가 군대야? 맞아요. 여기는 군대가 아니죠. 도연이가 장기성 씨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당신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이 새끼가? 장기성 씨가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박철호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기성아, 멈춰. 사장님? 됐어. 저 새끼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박철호 씨는 도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UDT 출신이면 싸움 실력은 인정하지. 근데 말이야. 박철호 씨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죠. 권총이었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 도연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호 씨가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앞에서는 소용없어. 총 꺼내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도연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크크. 이 동네 경찰서장이랑 나랑 골프 치는 사이야. 박철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도연이의 주먹이 조금씩 쥐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했죠. 그래서 말이야. 박철호 씨가 권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니네 형제, 오늘부터 우리 밑에서 일해. 무슨 소리입니까? 내 밑에서 일하면 동생 학교 생활도 보장해주고 형도 돈 벌 수 있어. 거절합니다. 거절? 박철호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네 동생 학교 생활 끝이야. 매일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태준이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도연이가 팔로 막았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 주지. 일주일. 박철호 씨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대답 들을게. 그때까지 네 동생 학교 생활 지켜볼 거야. 도연이는 아무 말 없이 박철호 씨를 노려봤습니다. 나가도 돼. 박철호 씨가 손을 휘저었고 조직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는 태준이의 손목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두 형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어떡해? 도연이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 형이 방법 찾을게. 하지만 도연이의 얼굴에도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차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준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도연이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괜히 나서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넌 옳은 일 했어. 도연이가 태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형, 진짜 UDT였어? 응, 5년 동안 복무했어. 말 안 한 건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내 의무였으니까. 태준이는 형을 새롭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아, 나 내일 어디 좀 다녀올게. 어디? 아는 형님한테 조언 좀 구하려고. 다음날 일요일 오전, 도연이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사람은 같은 부대 출신 선임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준석 씨였습니다. 도연이보다 5년 선임이었고 전역 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도연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여자를 도와준 일, 조폭들과의 충돌,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요. 박철호라고 했지? 그 새끼 나도 들어봤어. 이 지역에서 꽤 세력 있는 놈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아,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걔네가 협박한 것, 폭력 쓴 것, 다 증거로 남겨야 해. 어떻게요? 녹음, 영상, 뭐든지. 그리고 내 동생 구해준 그 여자도 증인이 되겠지. 이준석 씨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내 아는 경찰관인데 강력계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도연이는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도연아,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안에서 해결해야 해.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이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창밖을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죠. 감시하는 건가? 태준이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준 학생이지? 나, 네 학교 선배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지내. 안 그러면 네 친구들도 다칠 수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 소용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녁 무렵 도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 어땠어? 준석 형님 만나고 왔어. 방법을 좀 찾았어. 도연이는 태준이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형, 근데 나한테 전화 왔어. 태준이는 오늘 받은 협박 전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번호 남아있어? 응. 좋아. 이것도 증거야. 도연이가 태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준아, 형 믿어? 당연하지. 그럼 형이 하는 대로만 따라와. 일주일 안에 정리할게. 도연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한편 박철호 씨의 사무실. 장기성 씨가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태준 집 앞에 사람 배치했습니다. 좋아, 계속 압박 넣어. 일주일 후면 걔네가 무릎 꿇고 올 거야. 박철호 씨가 담배를 피우며 비웃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준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이가 준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갔죠. 태준아, 혹시 협박 전화 오면 바로 녹음 켜, 알았지? 응, 형. 그리고 학교에서도 조심해. 걔네가 뭐라고 하면 다 기억해둬.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가는 길, 여전히 검은 세단이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모른 척하며 걸었죠. 한편 도연이는 이준석 씨가 알려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강력계 김재훈 경위님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준석 씨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아, 준석이 형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두 사람은 오전 11시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도연이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들어 인사했죠. 김도연 씨죠? 저 김재훈입니다. 네, 만나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재훈 경위는 사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준석이 형한테 대충 들었어요. 조폭들이 동생분을 괴롭힌다고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경찰과 유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훈 경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철호 조직이죠? 네, 아시나 봅니다. 알죠. 우리도 오래전부터 마크하고 있었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김재훈 경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조직은 겉으로는 유흥업소 운영하지만 뒤로는 폭력, 협박, 불법 도박까지 손대고 있어요. 경찰서장과 유착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박철호가 돈으로 일부 경찰들을 매수한 건 사실 같습니다. 김재훈 경위가 도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도연 씨, 만약 증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협박 녹음, 폭행 영상, 동거래 내역, 뭐든 좋아요. 결정적인 게 있으면 바로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거 모아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걔네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재훈 경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서연 씨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죠. 발신자는 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 학생의 형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서연 씨는 도서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연 씨죠? 저는 김도연입니다. 제 동생 태준이 형이고요. 아, 네. 태준 학생 형님이시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3시 두 사람은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 씨는 도연이를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 학생은 어떻게 지내나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이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폭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것, 학교까지 압박을 넣었다는 것까지요. 서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군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쪽 사람들이 문제죠.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날 있었던 일을 경찰에 진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태준 학생이 저를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연 씨,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과 협력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형, 어떻게 됐어? 잘 됐어. 경찰도 만나고 서연 씨도 만났어. 협조하기로 했어. 진짜?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아직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도연이가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없었어. 근데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 그래, 걔네는 우리 반응 보고 있는 거야. 도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형이 계획이 하나 있어. 무슨 계획? 우리가 먼저 걔네를 유인하는 거야. 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인?
응, 걔네가 직접 나서게 만들어서 그 순간을 증거로 남기는 거지. 도연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도연이는 태준이와 함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소형 카메라 2개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이거 어디서 구했어? 준석 형님이 빌려줬어. 보안업체에서 쓰는 거라 성능 좋아. 도연이가 카메라를 테스트하며 설명했습니다. 태준아, 내일 학교 끝나고 집에 오지 말고 공원으로 가. 무슨 공원? 학교 뒤쪽 중앙공원. 거기 가서 벤치에 앉아 있어. 그럼 걔네가? 응, 따라올 거야. 형이 미리 공원에 가서 숨어 있을게. 그리고 전부 녹화할 거야. 도연이는 태준이의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방과 후 태준이는 계획대로 중앙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검은 세단이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태준이는 휴대폰을 꺼내보는 척했죠. 실제로는 녹음 앱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3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장기성 씨였죠. 야, 김태준. 누구세요? 우리 사장님이 답 들었다는데? 일주일 준다고 했잖아. 태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거절한다고 했는데요. 거절? 장기성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새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학교 생활 끝이야. 옆에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형도 마찬가지야. 직장 다니기 힘들게 만들 수 있어. 협박이네요. 협박? 이게 협박이야? 장기성 씨가 태준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건 경고야, 마지막 경고. 30m 떨어진 나무 뒤에서 도연이가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소형 카메라로 확대해서 찍고 있었죠. 내일까지 답 안 하면 진짜 후회할 거야. 장기성 씨가 태준이를 밀쳤습니다. 3명의 남자는 돌아섰고 태준이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형, 잘했어. 다 찍었어. 도연이가 카메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얼굴도 선명하고 멱살 잡는 것도 다 나왔어. 이제 됐어? 아니,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 내일 형이 직접 박철호한테 전화할게. 저녁 도연이는 김재훈 경위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 정도면 협박죄는 충분합니다. 근데 조직 전체를 잡으려면 더 필요해요. 제가 내일 직접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위험합니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걔네가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도연이는 박철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김도연이야. 오, 항복하러 전화했나?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 6시. 좋아. 우리 사무실로 와. 아니, 중립지역에서 만나자. 강변공원 주차장. 박철호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근데 혼자 와. 알았어. 도연이는 김재훈 경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강변공원 주차장.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도연이는 강변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한적했고 석양이 지고 있었죠. 50m 떨어진 곳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김재훈 경위와 경찰 기동되었습니다. 도연이는 가슴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6시 정각. 검은색 세단 2대가 들어왔습니다. 박철호 씨와 장기성 씨, 조직원 4명이 내렸죠. 혼자 왔네? 약속했잖아. 박철호 씨가 담배를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서 일할 거야? 조건이 있어. 내 동생은 완전히 손떼. 당연하지. 네가 일하면 동생은 안전해. 월 300은 주지. 근데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간단해. 다른 조직이랑 시비 붙을 때 네가 나서는 거야. 폭력배 일을 하라는 거네. 폭력배? 우린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보디가드 같은 거지. 도연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할게. 뭐? 여기까지 와서 거절? 응, 난 그런 일 안 해. 박철호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그럼 네 동생 학교 생활 끝이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이 뭘 어쩌는데? 도연이가 가슴에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전부 녹화되고 있어. 내가 협박한 것, 폭력 베일 시키려는 것, 전부. 박철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새끼가? 그리고 경찰도 지금 여기 와 있어. 도연이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은색 승합 차문이 열렸습니다. 김재훈 경위와 기동대원들이 뛰어나왔죠.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순식간에 조직원들이 제압됐습니다. 박철호 씨도 김재훈 경위에게 붙잡혔죠. 박철호,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박철호 씨와 조직원들이 실려갔습니다. 도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태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끝났어. 진짜? 형 다친 데 없어? 응, 괜찮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김재훈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김도연 씨, 증거 덕분에 기소는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연이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2주 후 태준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구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태준아, 뉴스 봤어? 조폭 조직 와해됐다며? 응, 봤어. 너랑 관련 있는 거야? 태준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정의가 이긴 거지. 교무실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태준이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고생 많았구나. 용기 낸 거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선생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 너 같은 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방과 후 태준이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서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태준 학생, 안녕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 덕분에 제가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서연 씨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태준이는 선물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준이는 형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도연이가 준비한 저녁이 놓여 있었죠. 형,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두 형제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태준아, 응? 오늘 기억해. 우리가 이긴 건 힘 때문이 아니야. 도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알아, 형. 힘은 보여주려고 있는 게 아니야.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거고. 형이 늘 말했잖아. 태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잊지 마. 두 형제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죠. 며칠 후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박철호 씨는 징역 3년, 장기성 씨는 징역 2년이었습니다.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고 경찰과 유착된 일부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았죠. 태준이는 신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한 달 후, 태준이는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죠. 형이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태준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태준이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이 해주는 거 다 좋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태준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형이 있었고 자신도 강해졌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작은 용기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태준이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힘은 지키는 데 쓰는 거라고. 형이 가르쳐준 그 교훈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며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